네, 또 40분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소독제 농도도 그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좀 특이한 게 그 소독제 활성의 물의 양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70% 정도에서 가장 활성이 좋고 그 80을 넘어가면은 그 소독력이 뭐 40%보다 떨어지니까 그 요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활성이 70% 정도 농도에서 살균이 제일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에탄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살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70% 정도까지는 좋다가 그 이후로 가면은 소독력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 금속이나 이렇게 피부에 부익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독제를 불활성화시키는 요인들 중에 뭐 혈액이나 고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독해야 하는 뭐 비커에 묻어 있다 이러면은 소독제가 그 비커에 잘 듣지 않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기 성분들이랑 결합해도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셨고, 한 번을 체크해 주셨는데 보시면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3번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도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백질 오염물질, 오염된 뇌가 도구 등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소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공성 물질, 요것들은 뭐 구멍이 많거나 그 모양이 복잡한 것들도 소독이 잘 안 된다. 이게 뭐 바늘이나 작은 관들도 소독하기가 표면적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피부 소독. 피부 소독은 영어가 엔티셉시스 요거 스킨 디스인펙션 아니라고 요거 엔티셉시스 요거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부의 화학 살균을 얘기하는 것이 그 피부 소독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 피부 소독제로 사용하는데 헥사클로로포렌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뒤에 나오던데 이게 뭐 페니콜이었나? 하여튼 그거랑 이름이 같던데 하여튼 요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근데 이게 피부에 잔류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아에게 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람 양성에만 효과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네, 소독제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독제들이 소독력, 그 살균력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하거든요. 사람한테도 너무 높으면 해로울 수 있어가지고 그 살균력이 그닥 높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독제 종류 중에는 페놀이 있는데, 페놀은 그 영국의 외과 의사인 요 사람이 그 수술실에서 처음 사용했던 소독제인데, 그 피부를 많이 자극해서 현재는 사용하진 않는데, 페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페놀 유도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크레졸하고 디소페놀.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피부에 많이 사용되는 그 헥사클로모식이 있었는데, 여기 헥사클로로프렌, 요게 디스페놀. 이름이 같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헥사클로로프렌이랑 디스페놀은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페놀 유도체 중에서 유명한 거, 그 크레졸은 그 소독력은 페놀보다 강하고 독성은 약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나 피부 소독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놀 유도체가 여기 여기 비스페놀하고 그다음에 아까 크레졸 있었고 여기 트리코신이었나? 트리클로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트리클로산은 치약에 많이 들어가 있는 보존제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헥사클로프렌은 그 유아의 피부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했었고 이거는 3% 농도를 초과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클로산 요거는 그 치약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페놀은 그 내생포자는 제거하지 못하는 소독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놀은 그 오염된 물체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의 두 번째로는 알코올이 있는데 아까 에탄올 말했던 것처럼 70% 정도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은 살균제고 여기는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것들이 소독제로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질 용매라서 그 피부 방어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처난 조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상표피 상처가 나지 않은 거기에 그 소독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상처, 눈, 구강, 비강, 음부 등의 점막 등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코올 역시 그 내생포자에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는 그 비누랑 그 세제 등이 있어서 그 세균의 그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는 그 피부에 상쇄하는 그 정산 상쇄균에는 소독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누로 씻는다고 막 손이 손상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고 대신에 비누에는 그 여기 보시면 슈도모나스라는 그 병균이 있는데 이거는 그 비누와 소독제 저항성이 큰 병균이어서 그 화장실에 오래 놔둔 비누에서는 이런 기회감염 병원균인 그 슈도모나스가 생성이 되니까 비누 케이스에서 증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병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살균
그 비누가 살균제랑 그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살균력을 중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고 설명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세제는 그 높은 표면 활성력을 가진 합성 비누나 자연 비누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음이온 세제나 양이온 세제 이 두 가지를 많이 구별해 주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음이온 세제는 그 세척력이 높고 살균력이 대신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제고, 양이온 세제는 세척력은 떨어지지만 살균력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피란이라는 그 세제가 있는데, 이건 양이온 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는 그람 양성 세균이랑 그람 음성 세균 둘 다한테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양이온 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독제의 종류 중에서는 할로겐 화합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PPT에는 빠져 있는데, 그 제피란이 속하는 게 화츠라는 4급 암모늄 화합물에 속하는 그런 제품 활동 세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희석을 되게 많이 해서 사용해가지고 그 살균제 자체에 그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소독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그 안약이나 그 화장품의 보존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 쿼츠 4급 암모늄염 안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그 보존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화합물이라고 하셨고요. 요오드나 염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피부나 그 중에서 요오드는 정상 피부나 피부의 상처 소독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농도, 그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농도에서는 악포를 박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오드도 그 내생포자를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에 녹여서 3.5%의 아이오딘 팅크처 요거로 많이 사용하는 피부 소독제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팅크처는 그 아이오딘 팅처를 옥도전기라고 부른다고 하셨고, 이 팅처가 그 생약에 알코올을 가해서 그 유효 성분만 따로 빼서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팅처는 그 갈색깔 같은 느낌을 난다고, 갈색깔 정도의 색깔을 낸다고 해주셨고, 여기 그 할로겐 화합물 중에, 여기 그 요오드 화합물 중에 베타딘이라는 그 결합물이 있거든요. 그 베타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색깔 피부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데, 베타딘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포비돈 요오드라고 라는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광범위한 살균제, 세균, 진균, 바이러스 이런 데도 다 살균력이 있는 살균제고, 대신에 이거는 눈에 들어가거나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요오드 용액이고, 그다음에 그 피부에 바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독한 부위에 바르고 바로 닦아내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말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중에 보시면 염소가 있는데, 여기는 그 수돗물이나 그 수영장 물 살균하는데 사용하는데, 염소는
물에 녹여서 사용하고 기체로 사용하면 유독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기체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트륨, 칼륨, 차, 연소산, 수용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표백제로 사용되고 있고 부식성이나 고약한 냄새가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염산이나 식초나 이런 것들이랑 만나면은 염소 가스가 발생해서 그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요오드 핑크처랑 구별해야 되는 게 요 빨간 약 아까진기라고 하는 머큐로콜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비든 요오드 그 걔랑 구별해서 써야 되는 옥도전기랑 아까진기는 구별해서 같은 색깔이 비슷하긴 하나 다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머큐로콜롬은 수은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살균력은 되게 높은데 현재는 그 수은 중독 우려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제 중에서는 중금속 이온 이게 있는데 중금속 이온은 살균 작용보다 정균 작용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정균이 그 미생물을 자라는 것을 막는 게 정균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생물 죽이는 기능보다는 새로 자라나는 걸 막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산은 용액 질산은 용액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 임질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신생아 눈에 바르는 용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중금속 이온이 들어간 경우에 세균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여기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 세균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길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낮은 농도에서는 미생물 원형질을 손상시키고 그 높은 농도에서 세포 단백질 생산을 증진시킨다. 근데 뒤에 참고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그 희석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로헥시딘도 그 수용액 자체의 세균 오염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역시 안구의 용액이나 그런 화장품 보존제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알킬라이팅 에이전트 요거는 탄화수소 레디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제일 소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알데히드 요거는 2% 수용액으로 사용하는데 5분 이내에는 대부분의 세균을 살균하고 10분 정도에는 결핵균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그 10시간 정도의 아포를 박멸하는 독성이 강하고 요거는 내시경 소독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포르말린이라는 또 소독제가 있는데 이거는 포르말데히드 수용액 이 포르말린인데 여기는 방부제나 선박 등의 소독에 사용하고 시체에 소독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독제 종류 중에 에틸렌 옥사이드, 이옥가스라고 많이 불린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그 고압 그 멸균기처럼 그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건데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체를 이용해서 멸균을 하는 건데
대신에 보시면은 열에 약한 제품을 멸균할 때 사용하긴 하는데 가스가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방사선 조사, 아까 말했던 감마선 이용해가지고 포장된 상태로 멸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독제의 동력을 판정하는 것은 페놀 계수로 평가하는데 페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소독제들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판정하는 계수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높다고 해서 살균력은 높은데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균력이 높다고 좋은 소독제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독제 중에 딴 거 중에 생석회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산화칼슘을 생석회라고 하는데 생석회랑 물이랑 만나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열로서 병원체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이랑 만나면 열을 발생하니까 만약에 손이나 눈에 들어가면은 점막에 수분이랑 반응해가지고 화상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왼손으로 만지거나 눈에 들어가면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학요법이 발전한 거는 폴 에를린이랑 하타 사치로 두 사람이 내독균을 박멸하는 쌀바르산 606 요거 화합물을 실험에 성공하면서 시작이 좀 발전했다고 보는데 이건 비소 합성물이라서 1940년대 이후에는 설포나마이드 요거를 화학요법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 미생물들의 항미생물제를 풍부하게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페니실린 같은 푸른 곰팡이에서 하는 이런 자연에서 생성되는 항미생물제들도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1929년에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네, 화학요법에 사용된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숙주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은 병원체에만 선택적으로 독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미생물에 항생작용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살균작용, 병원균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가지고 대부분 내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기준 5가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약품들이 여기 사람 세포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실용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항생물질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거나 세포질막 투과를 억제하거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거나 이런 5가지 기준으로 세포의 기능을 세균에 작용해가지고 세균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항생제 역할을 하는 5가지의 형식으로 나눠져서 세균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세포벽 합성 저해, 세포막 기능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 색산 합성 저해, 그다음에 상호 경쟁적으로 기량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설포나마이드 이게 설파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프론토실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설포나마이드는 요 파바 요거랑 경쟁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파바가 세균에 작용하면은 미생물에 작용하면은 이제 미생물 역할을 하는데 파바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먼저 그 미생물에 작용해가지고 세균의 기능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기능을 하는 게 설포나마이드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파바 대신에 얘가 뭐 들어가는 보시면은 구조가 되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파바보다 먼저 작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작용하는 부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항요법은 그 선택적 독성으로 미생물에만 독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선택적 독성을 가진 제품 중에서 악티노마이신이라는 그 살균 약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핵산 대사를 방해하긴 하는데 너무 독성이 강해서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펩토글리칸은 페니실린은 그 펩토글리칸층 그 세포벽에 있는 그거를 그 성장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가지고 페니실린은 사람한테 독성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리한 걸 보시면은 그 악티노마이신은 숙주세포의 독성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독성이 강해서 사용하지 않고 페니실린은 그 숙주세포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학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요법제는 그 좁은 범위 항균 작용하고 넓은 범위의 활성을 보이는지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세균 그 펩토글리칸층이 있는 그람 양성세균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좁은 범위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리보솜에 작용하니까 그 범위가 넓게 그람 음성에만 작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넓은 범위의 항균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페니실린은 여기 거의 그람 양성에만 작용하는데 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여기 에리트로마이신 요거는 넓은 범위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용어를 정리해 주셨는데 항균 범위는 그냥 항요법제가 어디까지 작용하는지를 보는 그래서 뭐 광범위한 활성제가 있고 좁은 범위의 항생제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균은 세균이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거고 살균은 세균을 죽여서 파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살균작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물질이 병합작용, 상승작용, 기량작용이 있는데 한 항생제랑 다른 항생제랑 만나가지고 딱 두 배의 기능을 하는 항생제 1, 항생제 2가 만나서 딱 두 배의 기능을 하는 게 병합작용이고 두 가지 항생제가 만나는데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상승작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 만나서 가지고 그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 그거는 기량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베타락타제라는 거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페니실린의 여기 보시면은 요 네모난 거 페니실린 요 링을 분해해가지고 페니실린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락타마제 요거는 페니실린이랑 세팔로스포린 요거의 요거 링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니실린의 링을 분해한다고 해서 페니실라나제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라고도 이름을 일단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균에 이 효소 베타락타제가 있다면 락타마제 이게 있으면은 페니실린이 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화학 몇 번째 그래서 안 좋은 게 그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 요새는 그 기본 구조에다가 뭐 사슬을 더하고 뭐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옛날에는 자연에서 순수하게 얻은 건 항생제, 그다음에 뭐 항생물질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요새는 혼용해서 많이들 사용한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중에서 그 스트레토미세스에서 부터 만들어진 그 항생제는 MYCIN 요거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모노스프로사 여기에서는 MICIN 이렇게 이름 끝머리가 구별되는 거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스트레토미세스에서 쓰는 항생물질은 Y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모노스프로라 요거는 I 여기 이 MICIN의 대표적인 게 젠타마이신 요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도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베타락타제에 대한 설명인데 베타락타제가 그 페니실린의 그 링을 분해하기 때문에 페니실나제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까 똑같은 여기 베타락타 링이고요. 그리고 페니실린 그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자연에서 처음 발견한 거고 그다음에 페니실린 합성 물질이 많이 유도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서 납실린 여기는 그 페니실린 여기 링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벤타락타제가 세균에 있다 하더라도 그 파괴하지 못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베타락타제가 있는 세균에도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용하는 것 중에 아목시실린이라는 또 항균제도 있는데 이거는 그 페니실리나제 활성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만 그다음에 페니실린은 그 페토글린칸 층에만 작용하는 것이 페토글린칸 층이 있는 그람 양성 세균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람 음성 세균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세팔로프로린, 세파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페니실린, 아모실실린, 메타실린 등은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고, 그다음에 세팔로틴, 그다음에 세폭시틴 이런 것들은 세팔로프로신, 세파로스포린에 속하 있는 항생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니실린 G가 있고 페니실린 V가 있는데, G는 그 주사로 맞는 그 페니실린이고, V는 그 먹는 거, 경구용 약이라고 구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제의 부작용은 그 독성, 그 숙주세포의 독성 있는 걸 하고, 그리고 과민성, 알러지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독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세포 숙주에 대해서 적대의 독성이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항생제의 하나인 그 젠타마이신은 그 심장 손상하고 난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클로람페니콜, 여기는 재생성량 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설포나마이드는 불용성이라서 신장에 쌓여 있어가지고 물에 녹지 않아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젠타마이신, 방코마이신, 페니실린 등은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미생물 자체가 약제의 내성을 가지는 게 또 다른 문제. 점점 더 센 약을 써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약제 내성으로 균주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내가 청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빈혈 그쪽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을 결핍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해작용 중에 하나가 입으로 복용하는 항생제의 경우에 장내 세균을 많이 죽여가지고 몸의 비타민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팔구강이 끝났어요. 엄마. 8구강이 끝났고, 나머지 시간은 일단 한 2시간 정도는 자습을 하고, 잠시만요. 지금 2번 썼고. 일단 한 1시간 정도는 자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요거 꺼지면은 다시 제가 이제 곧 꺼지거든요. 1시간 40분 하고 한 1시간 정도는 다시 켜서 자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초대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